이 강의 주제가 조금 무거울 수 있어요. 그쵸? 보험의 가치와 우리의 역할. 어쩌면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처음이자 마지막 강의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상품에 대한 지식,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세일즈에 대한 스킬들 여러 가지들을 배우실 텐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소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강의는, 지금 이 시간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오랫동안 롱런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줄 거예요. 저도 지금 19년을 일하는 이유가 어떤 상품 지식이나 세일즈 스킬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 이 강의를 들었던 이 내용이 제가 오래 일할 수 있는 저의 나침반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귀로 듣지 마시고 머리로 듣지 마시고 가슴으로 들었으면 좋겠고 저 가슴 한켠에 늘 여러분들이 나침판이 될 수 있는 무겁게 아래로 잘 꼭 절대 꺼내지 마시고 항상 간직했으면 좋겠고 그 위에 여러분들의 금융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킬들을 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강의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들을 수도 없을 거고 들을 기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첫 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진행을 한다 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36살 때 이 업계에 입문을 했고요. 저는 지점장을 2008년도부터 팀장, 지점장, 본부장을 했고 저는 재테크 강의를 많이 했어요. 저는 여기에 들어올 때 금융의 금자도 몰랐고 동원참치회사에 근무했기 때문에 참치밖에 몰랐어요. 전 적금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도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금융의 금자도 모르는데. 근데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저는 금융 전문가가 됐고 한 300여 차례 재테크가 문화센터부터 해서 중앙경찰학교, 경찰대학교에서 재테크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범했던 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수사라고 하죠. 외국계 회사에서 총괄본부장으로 스카웃됐고 임원으로 스카웃돼서 일을 하다가 저도 12월 달에 여기 제이어스 사업단에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보험의 가치와 우리의 역할을 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렇죠?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드릴게요. 제 직무 설명회를 들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들으셨을 거고 제 직무 설명을 안 들으신 분들은 내가 지금 이러한 지금 대한민국 이 금융업계에서 이런 데서 일을 하는 거구나 라는 내용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자, 대한민국의 금융 트렌드. 우리 회사는 금융회사잖아요. 그죠? 금융 트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향후 지속 가능한 업종.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했단 말이죠. 직장을 선택한 게 아니라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직업과 직장은 다릅니다. 그렇죠? 직장은 유한하다. 언제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근데 직업은 우리가 무한하다.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직업인데 과연 이 직업이 괜찮은 직업이냐? 그러면 우리 회사는 금융회사라겠어요. 향후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업종들 중에서 발전 가능성, 사양산업이 되지 않는 업종이 어떤 거가 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일을 하는데 적게는 여기 굉장히 젊은 친구도 있단 말이죠. 적어도 30년, 20년, 30년은 이 일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도 이 일이 망하지 않는 산업이냐? 망하지 않는 업종이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나라가 계속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같이 발전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고도로 발전할 수 있는 산업. 첫 번째가 금융업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굉장히 유망 업종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막 망하는 업종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죠? 갑자기 길거리에 나앉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과연 이 일은 자, 향후 지속 가능한 업종 중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선진국들, 미국, 유럽을 보게 되면 고도로 발전되어 있는 게 금융업이 발전을 했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의료기술.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의료기술들은 계속 발전을 해나갑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금융업과 의료업, 이거를 같이 갖고 있는 게 어떤 거냐? 어떤 거예요? 바로 보험이라는 산업이에요. 보험은 금융의 한 축이고
그 다음에 의료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보험은 같이 발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의료기술 신기술이 나왔다? 그럼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보험이 같이 따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의료기술을 뒷받침하는 그런 산업이다. 그래서 이 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망할 수가 없는 산업이다. 일단 여러분들은 발을 잘 디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금융환경의 흐름을 보면 은행, 증권, 보험, 이게 뭐 카드도 있고 캐피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융의 큰 축이다. 은행, 보험, 증권이. 자, 그런데 과거에는 은행 전문가, 뱅커가 있었고 증권 전문가가 있었고 보험 전문가가 따로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기능들이 통폐합되기 시작을 했다. 은행에 가보세요. 은행에 가보시면 보험을 권유해요. 은행에서 보험을 판매를 해요. 그죠? 증권사에서는 연금을 판매를 하고 그래요. 그죠? 이런 기능들이 자꾸만 통합이 돼가고 있다. 자금통합법이라는 게 시작이 되면서 이 기능들이 통폐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은행 전문가, 증권 전문가, 보험 전문가가 아니라 이거를 아우르는 금융 전문가가 필요해진 시기가 됐다. 바로 그게 지금의 시대다. 그래서 금융 전문가가 여러분들이 그 길을 지금 입문을 한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 이 금융이 앞으로 발전을 할 건데 이 금융권 중에서 어디를 중심으로 할 거냐라는 거죠. 어디를 중심으로 할 거냐. 자, 은행이나 증권은 여러분들 은행 많이 가보셨나요? 은행 한 6번 이상 가봤다, 작년에. 없어요? 그렇게 가보셨다는 분들은 아마 대출받으러 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대출받은 분이 없으셨네요. 저도 은행 작년에 한 번 갔다 왔어요. 뭐 통장 만드는 것 때문에. 지금은 다 모바일로 하잖아요. 그죠? 은행 거의 안 가요. 그래서 작년에 은행이 594개가 폐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신한은행은 작년에 83년생부터 명예퇴직을 받았어요. 40살부터. 금융은 발전을 하는데 디지털화 되면서 은행과 증권사는 자꾸만 축소가 돼요. 발전은 하지만 사람이 필요 없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보험은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성장을 했어요. 사람들이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구나. 그죠? 그런 이제 공포감이 들었죠. 그러면서 앞으로 보험이라는 거는 의료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죠. 사람이 고령화가 되죠. 평균 수명이 증가를 하죠. 그러면서 보험사의 역할들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아까 금융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데 어디를 중심으로 할 거냐? 은행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가 될 거냐? 증권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가 될 거냐? 지금은 보험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시대가 앞으로 유망하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험을 중심으로 간다는데, 그쵸? 그 보험의 시장의 흐름은 과연 어떻게 흘러왔느냐? 우리가 이 자리에 앉기 전까지 어떤 편견이 있었어요? 보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보험 영업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니죠. 그쵸?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도 처음에 보험회사에서 설명을 들으러 갈 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왜요? 그랬어요. 그 어딘데요? 보험회사를. 아니, 재수없게 왜 있고 왜 나한테 전화해? 재수없다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렇죠? 왜?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보험에 대한 인식들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는데 왜 그럴까? 그게 바로 보험 산업의 도입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은요, 이 보험이 금융으로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유학파 출신들이 많이 입사를 해요. 유학 갔다 온 친구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친구들은 뭐냐면 자기 발로 들어와요. 입사하고 싶다고. 왜? 그랬더니 금융이잖아요. 그래요. 미국에서는요, 자격증 6개, 7개를 따야 된대요. 보험회사에 들어오려면 6개월, 7개월이 걸려. 어떤 분들은 1년 걸린대요. 그리고 자격증 시험을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서 본대요. 그렇게 어려워졌어요. 왜? 금융 전문가니까. 그래서 변호사와 세무사와 같은 그런 지위를 갖는다는 얘기죠. 의사들은 의료 전문가들이잖아요. 그죠? 변호사들은 법률 전문가들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금융 전문가. 지금은 그 시대를 요구한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들어왔어요. 이 보험의 문화가. 일본은 언제 들어왔느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랑들이 전쟁 나가서 많이 사망을 했어. 전쟁 명왕이들이 생겼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해. 근데 그때 보험 산업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보험 산업이 금융으로 들어왔던 게 아니고 전쟁 미망인들의 생계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전쟁 미망인들이 이때 보험 산업이 들어오면서 생계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단 말이죠. 금융으로 들어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제가 벤치마킹하러 가봤더니 거기는 금융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한번 홍콩에 갔는데 25살짜리 된 분이 입사를 했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느 학교 나왔냐 했더니 런던 대학 경제학과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런던 대학 경제학과 나와서 보험 세일즈를 하려고 했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금융이잖아요. 그래요. 거기는 프랜카드를 붙여놓는데 집에, 가정에, 그 동네에 금융회사에 입사했다고. 거기는 그럴 정도의 금융이라는 부분들이, 근데 우리나라도 분명히 선진국을 따라간단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입사한 게 정말 다행이라고 봐요. 왜? 아직까지 진입장벽이 낮잖아. 아직까지는 내가 들어올 수 있잖아. 나중에 되면요, 금융학 전공하지 않으면 못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질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보험 1세대, 처음 우리 보험을 받아들였던 보험 1세대,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부업으로 전문교육 부재하고 그냥 단순하게 상품을 판매하던 그 시절, 그 선배들, 그런 편견들 때문에 보험 영업하면 하나만 해주세요. 부탁하고, 그쵸?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던 편견들. 근데 보험 2세대가 출현을 했죠. IMF 이후에 회사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엘리트들이 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엘리트들이. 그래서 제가 2001년도에 입사하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입사가 안 된대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만 조건이 첫 번째는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상장된 대기업에 3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만 입사가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동원그룹을 2년 반 근무했다고 하니까 입사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때는 철저하게 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분들하고 차별화를 하기 위한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때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소수 정예로 굉장히 많은 교육을 시키고 전문가로서 양성한 다음에 상담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던 거죠. 그래서 2세대가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분들이 이제 전문가 집단으로 부각을 받기 시작하고 억대 연봉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게 된 시기다. 저는 3세대 출신입니다. 2003년도부터 3세대가 시작이 됐는데 2003년도 7월 달에 우리나라의 이 생명보험 쪽에는 펀드에 투자되는 변액보험이 상륙을 했고 그때부터 저금리가 오기 시작하면서 은행에 적금을 넣어도 이자를 안 줘, 많이.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정식 펀드가 열풍이 불기 시작할 때였어요. 저는 이때 이제 입사를 했죠. 2006년도에.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국가공인재무설계사 자격증 따고 투자에 관련된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자격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보험회사에 있는 저한테 강의료를 줄 테니까 강의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재테크 강의를. 그래서 문화센터 강의를 하고 경찰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재무설계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이제 전반적인 금융 전반적인 상담을 진행하기 시작했죠. 자, 지금은 4세대. 지금은 더 영역이 확대가 돼서 법인, 상속, 증여, 절세 이제 이러한 상담까지도 영역이 넓어졌단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넓어지고요. 우리가 상담할 수 있는 폭들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험을 1세대의 생각을 이제는 없애라. 앞으로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계속 가고 있을 거다. 자, 드디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지금은 보험 5세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입사를 하게 된 겁니다. 보험 5세대를 일명 GA 시대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인카는 GA라고 하잖아요. GAJ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GA는 독립법인 대리점인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20년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미국에서 이게 있대요. 이런 게. GA가 있대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저런 걸 하려나? 그냥 일반 원수사, 우리가 말하는 회사에서 그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는 있었지만 이거를 모아서 세일즈를 하는 조직이 생길라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미 와버렸어요. 이미 와버렸단 말이죠. 자, 이건 왜 GA는 왜 생겼냐면요. 고객들의 니즈 때문에 생겼어요. GA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는 뭘 잘 만들어내요? 삼성전자는 핸드폰, 그죠? 또 노트북, 반도체,
그죠? 가전제품은요? LG. LG. 가전제품은 LG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노트북을 사려면 어딜 갔어요?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 가서 노트북을 샀어. 근데 세탁기가 필요해? 그럼 LG 베스트샵을 갔어.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 이거 하나로 모아놓으면 안 돼?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하이마트로 가요. 하이마트가 생겼단 말이죠. 어쩌면 이 GA가 이제 그런 거죠. 나는 삼성생명에서 뭐 이걸 하고, 메리츠화재에서 이걸 하고, 너무 불편해. 이거 하나 모아놓으면 안 돼? 그게 바로 GA 시대가 열린 거죠.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은 생명 실손,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을 원스톱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금융 분야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금융 전문가를 요구하는 시대가 됐다. 그게 바로 지금의 시대고, 종합자산관리 금융 전문가가 여러분들은 그 일을, 내가 하는 일은 지금 이런 일들을 하는 거구나. 그걸 명확하게 알고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보험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보험. 보험이 뭘까요? 그죠? 보험이 뭘까요? 보험이 뭐죠? 인슈런스. 그죠? 야, 여기 유학파 출신이 또 있네. 보험은,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들, 그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제가 보험의 시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상에는 수천 가지의 금융상품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금융상품이 바로 생명보험입니다. 1762년 영국의 에퀴타블 생명보험이 설립되면서 처음 시작되었지요. 역사와 관록으로 보면 금융상품 중 으뜸이지만 사회적 인식과 평가는 다른 것들에 비해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부에서는 보험을 판매하는 방식과 대행들에 대한 좋지 못한 도전관념과 편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부는 맞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생명보험이라는 상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속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생명보험은 예기치 않은 삶의 고통을 맞이했을 때 준비된 돈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삶의 고통으로 인해 가족들이 겪게 될 경제적 고통과 비극적 상황을 말해주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생명보험은 삶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게 해줍니다. 종교가 사후의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면 생명보험은 경제적 구원을 가능케 합니다. 그런 이유로 처음 생명보험을 판매했던 사람들은 바로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보험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업 중 현재의 인간의 삶을 위한 개념이 확장된 것이었습니다. 신과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인간적이며 사회적인 의무였습니다. 생명보험은 자체로 반은 종교적이고 반은 비즈니스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이익 추구에 기반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초대합니다. 자, 우리는 이걸 직업으로 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직업을 선택했지만 적어도 이 직업이 갖는 가치, 소명들은 정확히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 가치 있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직업적 소명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세상에는요 가치는 있는데 돈이 안 되는 직업이 있어요. 뭐냐면 뭐예요? 가치는 있는데 돈이 안 돼. 자원봉사. 그죠? 근데 가치는 없는데 돈을 많이 벌어. 사기꾼들. 근데 이 일은요, 가치도 있으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직업적인 가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까 합니다. 자, 보험이라는 뜻은요, 보험 그러면 우리가 뉘앙스, 스쳐 지나가는 뉘앙스는 별로 그렇게 기분 좋지 않아요. 그쵸? 근데 보험을 가만히 따져보세요. 위험으로부터 지킨다는 거죠. 제가 상담을 나갔을 때, 명함을 주면, 보험? 아, 싫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진지하게. 고객님, 진짜 보험이 싫으십니까? 그래요. 위험을 지켜주는 이 수단이 그렇게 싫으십니까? 그럼 그 뜻을 이렇게 음미해보면 위험을 지켜주는 이 보험은 필요하대요. 고객들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싫어했던 게 뭐예요? 뭘 싫어했어요? 뭘 싫어했을까? 그 사람이 싫다고 했던 게 뭘 싫어했을까요? 그 사람이 구매하는 방식이 싫었던 거예요. 잘 설명을 듣고 내가 필요해서 이 보험을 가입을 했으면 참 좋은 상품이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그냥 하나 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좋은 상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싫었던 거란 말이죠. 자, 이 세상에는요 나쁜 상품은 없어요. 이 물이 나쁘냐라는 거죠. 이 물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 이 봉법 팀장님한테 판매를 할 때, 야, 나 이 물 파는데 하나 사 이렇게 구매를 했느냐, 야, 너 지금 그 물 정제된 거 안 먹으셨는데, 이 사람이 인간 수명이 늘어났던 첫 번째 이유가 좋은 물을 마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일단 물부터 좋은 걸 마셔야 된다. 그래야지 네 건강이 좋아진다. 여기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물을 바꿔봐. 너 평균 수명이 늘어날 거야. 그래? 그럼 이거 하나 줘봐. 이렇게 구매한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그쵸? 사람들이 싫어했던 건 명확하게 보면 보험을 싫어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보험은 지킬 보,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일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럼 위험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승준 씨? 교통사고 또? 질병.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효심 팀장님?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우리 살면서?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을 거고.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살면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죠. 그죠?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암 걸릴 확률 몇 %? 3분의 1. 30%. 우리 3명 있으면 우리가 1명 중에 암이야. 어쩔 수 없어. 이게 통계 자료야.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사고 날 수도 있죠. 교통사고 날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수술 받을 수도 있겠죠. 장애 입을 수도 있겠죠. 입원할 수도 있겠죠. 사망이 리스크예요. 근데 어떤 사망이 리스크냐면요, 100세까지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죽는 사망은 리스크가 아니에요. 조기 사망이 리스크예요. 어떤 조기 사망? 내가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는데 일찍 사망하면. 사망 자체가 리스크가 아니라 내가 조기 사망에 대한 리스크들. 그 다음에 이제는 오래 사는 것도 이제 리스크야. 어떻게? 건강하게 돈이 많은 사람이 오래 살면 괜찮은데 돈 없이, 준비 없이 오래 살면 그것도 재앙이라고 하잖아요. 리스크. 결국은 우리가 보험이 준비해야 될 리스크는 어떤 거냐면 삶과 죽음에 대한 리스크예요.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죽음에 대한 리스크. 결국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고객과 만나서 우리가 고객들의 인생을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생애 재무 설계라고 하잖아요.
내 고객의 전 일생의 재무 설계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죠? 단순히 자동차 보험 판매하고, 암보험 판매하고, 건강보험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 우리가 이분들이 내가 만나는 고객의 일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의 리스크를 우리가 해지시켜 주는 거지. 우리는 이분들의 생애, 전 생애에 걸친 리스크를 준비시켜 줘야 되는 사람들이다. 자, 제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일단은 조기 사망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조기 사망. 가장 이게 대표적인 보험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감기 걸리면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뭐야? 감기 걸려서 몇천 원 받으려고 가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큰 돈이 들어갈 때, 내가 정말 가장 위급한 시기가 발생했을 때, 나를 갖다가 구원해 줄 수 있는, 돈으로 경제적인 것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험이란 말이죠. 보험은 우산과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비 왔잖아요. 그죠? 평상시 우산 어때요? 그냥 쳐박아 두잖아. 꼭 비 오면 찾아. 근데 없어. 없어요. 있어도 딱 열어봤더니 구멍이 빵꾸 나 있어. 그래서 비를 질질 만단 말이죠. 보험은 우산과 같다. 자, 제가 왜 대표적인 걸 유서를 얘기를 하냐면, 제가 신입 때 이 교육을 받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과제를 주겠대. 첫날 과제가 뭐였냐면요. 오늘 저녁 때 가서 집에 가서 유서 써갖고 그래요. 유서를 써갖고 그래. 유서를 써본 적도 없는데. 재수없게 유서를 써갖고 오라고 그래. 그래서 집에서, 밤 12시에 불을 끄고 쓰랬고, 이렇게 스탠드를 켜놓고. 그래서 이제 밤에 딱 앉아갖고 이제 유서를, 이렇게 스탠드를 켰어요. 그래갖고 유서를 쭉 쓰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 그 유서가 있어요. 제가 36살 때 썼던 유서가 있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1살이었고, 딸이 3살이었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들을 안 해봤는데, 과연 나한테 내가 사망을 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에 대한 것을 쭉 쓰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막 그 유서가 아직도 얼룩이져 있는데, 우리 1살 된 아들한테 이렇게 쭉 써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 아빠가 일찍 떠나서, 근데 네가 잘 자라서, 네가 아들이니까, 남자니까 엄마랑 누나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딸한테는 뭐라고 썼냐면, 내가 너 결혼할 때 꼭 손잡아주고 싶었는데 아빠가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아이들 둘 남겨놓고 돈도 많이 못 벌어놨는데 내가 이렇게 떠나서 당신한테 집만 줘서 정말 미안하다. 난 쓸 생각이 없는데 쓰다 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미안하다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최근에 한번 써봤거든요.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남겨놓은 돈 갖고서 행복하게 살아. 너무 즐겁게는 살지 말고 하늘나라 기다릴게. 우리 아들한테 아들 여자친구 만나서 재밌는 거 많이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딸 데이트 열심히 하고 하고 싶은 선생님하고 재밌게 살다가 우리 나중에 하늘나라에 다 같이 모이자. 바뀌었어요. 왜? 내가 준비를 해놓으니까. 그 당시엔 내가 준비를 안 했을 때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안 했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준비를 다 해놓으니까 약 오르더라고요. 이제 내가 죽는 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뭘 준비를 해줬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여기 문구를 보여드릴 건데 편지글을 보여드릴 건데 잘 보세요. 어떤 문구가 써 있는지. 제가 고객들하고 상담을 하고 고객들 상담이 끝나고 계약을 한 다음에 뭐라 했냐면 여기에다가 가족들, 보험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요? 보험 잘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험은 나를 위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혜택 받을 사람은 수혜자는 따로 있어요. 내가 아파갖고 쓰러져 있는데 내가 뭘 알겠어, 그죠? 근데 돈이 없으면 누가 동동돼? 우리 가족들이 힘든단 말이죠. 보험은 수혜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수혜자한테 물어봐야 돼. 근데 제가 이거를 계약을 하고 나서 그 고객들한테 자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남기고 싶은 글을 한번 써보라고 했어요. 그 글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구가 눈에 띄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저희 가족 사진이에요.
내용들 보셨나요? 네. 다는 기억이 안 나도 아마 문구가 들어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은 미혼 같은 경우는 아빠 장남입니다. 저 이 세상에 데려와 주셨는데 먼저 떠나서 사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를 어떤 마음 갖고 준비를 했느냐.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를 한 거거든요. 어떤 분은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 딸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어떤 분은 이렇게 써놨잖아요. 오늘 정말 좋은 분을 만나서, 우리와 같은 팀장님들을 만났던 이유, 좋은 분을 만나서 내가 없는 시간들을, 세상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에 관여해서 그 사람들한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설계해 주는 사람, 보험을 설계해 주는 사람이에요. 건축 설계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위험을, 그 한 가정에 사람들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설계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인 리스크를 없애주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은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 하나 잘못 팔았다고 해서 그 집안이 망하지는 않아요. 한 집안이 망하는 이유는 사업이 망하거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때 그 집안은 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설계를 잘못해주면 그 집안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커미션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설계를 할 때 이 커미션 얼마를 받지? 거기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내 걸 준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사인을 할 때 고맙다 소리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수혜를 받을 때는 울면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당신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최근에 손해사정사 분들 아시죠? 뭐 하는 분들인지. 손해사정사 형님이 찾아오셨어요. 커피를 마시는데 그분이 갑자기 동영상을 보여줘. 이렇게 핸드폰으로. 잘 봐봐 하면서 CCTV를 보여주는 거야. 뭔가 가만히 봤더니 남자가 무슨 펜션 수영장인가? 거기서 다이빙을 탁 해. 거기까지 찍었어. 보니까 다이빙을 한 다음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이거 뭐예요? 했더니 사망했어 그러더라고요. 그 실제 CCTV로.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자기한테 의뢰가 들어왔대요. 이 사망을 했는데 모 회사에서 사망을 보면은 일반 사망과 재해 사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 사망은 모든 사망에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인데, 재해 사망은 재해로 사망했는데 사망을 했긴 했는데, 그러면 일반 사망 플러스 재해 사망을 같이 주거든요. 사망보험금을. 근데 일반 사망으로 판정이 나버렸대요. 그래서 2억을 받았대.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재해 사망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손해사정사한테 의뢰를 했죠. 결국은 이걸 갖다가 다 조사를 하고 재해 사망으로 판명이 나서 5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받았어요. 근데 그 엄마는 아이가 3살 된 딸아이를 전업주부였는데 남편이 하루아침에 사망을 해버린 거죠.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 남편이 준비했던 그 보험이 결국은 이 모녀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보험사 팀장님을 잡고 그 엄마가 1시간을 자꾸 울면서 남편이 사망한 건 너무 가슴 아프지만 우리 딸하고 살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의사 같이 일하고 계신 팀장님들은 내가 경제적으로 나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 억대 연봉 되고 돈 많이 벌 거고 MDRT도 하고 할 거야.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해서 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 팀장님들이 그 뿌린 씨앗의 결과가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낳았냐. 한 집안을 살렸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꼭 팀장님들, 오늘 이제 신입 팀장님들 강의한다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꼭 얘기해줘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정말 위대한 일이라고. 정말 한 가정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그걸 꼭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 형님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입니다. 그러기에 교육을 제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한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한 가정을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일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사명감을 갖고 일하셔도 된다. 자, 그러면 뭐 금융이라며. 이 일이 금융이라며. 재무 설계한다며. 근데 자꾸 왜 보험 얘기만 해.
그죠?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험은 과연 재무설계 영역에 해당이 되는가? 잘 보십시오. 보험과 재무설계. 재무설계의 영역은요, 보험은 재무설계가 아니고 재무설계는 따로 있고 보험은 따로인가 보다? 아니에요. 보험은 재무설계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재무설계를 크게 나누면 뭐 어떻게 나누냐면 보장과 저축이에요. 우리가 재무설계 상담을 한다 그러면 보장과 저축 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보장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종신보험, 아까 사망보험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 실손보험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암 이런 것들이 바로 보장의 영역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재테크 재무설계는 보험이 아니야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재테크의 영역은 이 저축의 일부분, 이거를 우리는 재테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무설계는 바로 이 영역이 전부다. 자, 저축에는 뭐가 있어요? 투자도 있고 적금도 있고 그죠? 연금도 있고 은퇴자금도 있고 뭐 목돈 마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밸런스를 유지할 때 이게 바로 재무설계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과연 보험은 재무설계 영역일까? 보자는 얘기죠. AFPK가 뭐예요? AFPK가 뭐예요? 이게 무슨 자격증이죠? 국가공인재무설계사라는 자격증이에요. 이건 은행 PB들이나 재무상담을 하는 분들이 갖는 자격증이에요. 국가공인재무설계사. 이 과목을 보면요. 저도 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과목을 보세요. 어떤 과목이 있는지. 재무설계 개론, 재무설계사 지급윤리, 부동산 설계 이거 보십시오. 위험관리와 보험설계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게 책이 가장 두꺼워요. 점수 배점도 가장 높아요. 왜? 재무설계의 첫걸음이 바로 보장설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은 데다가 저축하고 투자해버리면 이게 한 방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부터 만들어 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은행에 PB, 프라이빗 뱅커한테 가서 돈을 거기다 많이 넣으면 그 VIP 대접 받아요. 딱 VIP실로 들어가면 PB들이 재무상담을 딱 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라고 하냐면 보험 있냐고부터 물어봐요. 그 사람이 보험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은행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보험 있냐고 물어보느냐? 안전장치 있냐라는 거예요.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 그게 없는 데다가 저축하고 투자하고 수익 내면 뭐 할 거야? 아파버리면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데. 그래서 이 재무설계의 첫걸음은 바로 이 보장설계가 재무설계 첫걸음이다. 보험이라는 부분이 재무설계 영역에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재무설계에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재무설계의 성공은 우리는 재무설계하면 야 수익 많이 내고 요번에 뭐 130%까지 뭐 수익을 내고 있고 어디가 이자를 더 많이 주고 펀드에 투자하면 몇 % 수익을 내고 이거는 덧셈과 곱셈의 상황이죠. 근데 진짜 재무설계는 덧셈과 곱셈이 아니라 마이너스 상황에서 인생의 마이너스 상황에서 나눠야 되는 상황에서도 가족의 주머니에 평생 돈이 떨어지지 않게끔 해주는 게 바로 재무설계다. 이 보험은 재무설계 영역 중에서 마이너스 상황과 나누는 상황으로부터 발생되는 재정적 결핍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어느 금융상품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 보험은 어느 금융상품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은행 적금을 넣으러 간다. 오늘 은행에 가요. 신한은행에 가서 보니까 은행 적금 이자 5%를 준대요. 그래서 적금을 가입하러 갔어요. 얼마? 월 10만 원짜리 적금을 들으러 갔어요. 그 적금을 아가씨한테 적금을 하면서 10만 원짜리 적금 들으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적금을 준비해줘요. 근데 아가씨한테 질문을 해요. 아가씨 잠깐만. 나 적금을 넣는 과정에서 우리 3명 중에 1명은 암이래. 근데 나 적금 넣다가 암 걸리면은 한 5천만 원 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가씨한테. 아가씨 뭐라고 얘기해? 아니 10만 원짜리 적금도 갑자기 왜 암 걸렸다고 나한테 5천만 원을 달라고 그래. 이자 주면 끝나는 거지. 그죠? 은행 적금으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10만 원씩 내고 5천만 원을 달라고 얘기를 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3만 원씩 내고 어떻게 2천만 원을 달라고 그래? 말이 안 돼요. 이건 보험이니까 가능해요. 보험에 아까 생긴 기원이 이런 거잖아요. 아까 처음에 에이전트가 누구라고 했어요? 성직자들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영혼의 구원은 종교가 담당을 해줬는데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건 종교가 해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직자들이 처음에 돈을 조금씩 걷어놨었어요. 이렇게 평상시에. 그래서 돈을 한 주머니 갖고 있다가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도와주기 시작했던 게 보험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준비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돈이 한 주머니에 들어가 있거든. 가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돈이 한 주머니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한 번을 내고 3만 원을 내고 사망을 해도 몇 천만 원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한 주머니에 들어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은행은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10만 원 내서 10자를 내면은 120만 원에다 이자 얼마 주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하면 무슨 생각이냐면, 야, 누가 만들었는지 이건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상품 중에 가장 지혜로운 상품이 바로 보험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금융상품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아프면 치료받아야 되잖아. 병원 가서. 돈 없어서 치료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요즘은 강아지들도 아프면 펫병원 가서 치료받고 앉아있는데 사람이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금융상품이 바로 보험이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은행, 적금, 뭐 증권사에 있는 펀드랑 이건 비교해서도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금융상품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과연 재무설계 접근을 통해서 보험을 접근할 수 있느냐. 아까 보험은 재무설계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실제로 재테크 상담을 할 때 썼던 시트입니다. 잘 보세요. 굉장히 심플하면서 보험을 설명할 수 있는. 아, 그래. 그 이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보험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데 사실은 이걸 바로 또 얘기하기가 좀 그래. 그죠? 그러면 재무설계를 하면서 과연 보장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거는 제가 중앙경찰학교 300명 강의를 하고 그들이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해서 거기 상담을 하면서 그때 몇 건을 청약했냐면 420건의 보험을 청약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때 420건의 청약을 할 때 이거랑 똑같이 설명을 할 때 이들이 이 설명을 듣고 계약을 했어요. 이건 검증된 거니까 잘 한번 보세요. 심플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표를 놓고 상담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고 하잖아요. 포트폴리오, 재무설계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포트폴리오는요, 분산이에요. 분산 투자해라. 분산 투자해라. 자, 근데 그 분산은 어떻게 분산을 하냐면요, 리스크별로 분산을 해요. 그리고 기간에 따른 분산, 이 두 가지를 놓고 분산을 해야 돼요. 어떤 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주식에 투자하는 건 위험은 높지만 위험에 투자했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바로 하이 리스크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미들 리스크는 중간 정도의 리스크를 갖고 중간 정도의 수익을 얻는 것. 그 다음에 로우 리스크는 뭐냐면 로우 리스크는 리스크는 낮은데 이자가 낮아요. 이거를 어떻게 분산할 거냐. 이 분산을 어디다 놓고 내 인생의 타임테이블을 놓고 단순히 이거 이자 몇 %씩 가입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인생 전반적인 재무 설계를 한단 말이죠. 이게 파이낸셜 리포트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상담을 해요. 자, 앞으로 리스크를 분산하고 기간을 분산할 건데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할 재무 목표, 재테크에서는 목표가 중요해. 제가 여러분들 일 시작할 때 뭐라고 물어봤어요? 처음 저랑 CIS 할 때 여러분 목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렇죠? 마찬가지로 재무 설계도 목표가 중요해. 목표를 설정해 놓지만 안 돼요. 내가 이걸 왜 준비하냐라는 거죠. 적금은 왜 가입을 하고 펀드는 왜 가입을 하고 연금은 왜 준비하냐는 거죠. 그 목적이 중요해서 재무 목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목표는 인생의 4대 재무 목표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4가지 목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요, 이것 때문에 돈을 벌고 이것 때문에 돈을 모아요. 의사 선생님들도 돈을 모아요. 뭐 때문에? 이 4대 재무 목표 때문에. 그들의 사이즈는 사이즈가 다를 뿐이에요. 나는 생활비를 더 많이 나중에 퇴직하면 쓰고 싶고, 우리 자녀는 유학을 보내주고 싶어. 큰 집에 살고 싶고. 목표는 똑같단 말이죠.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첫 번째 재무 목표가 결혼 자금이죠. 결혼 안 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대부분 결혼을 한다면 결혼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갈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주택 확장이라는 걸 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전세로 살다가 주택을 확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세 번째가 결혼을 했으면 아이가 태어나서 자녀 교육 자금이 들어가죠. 저도 수억 들어갔어요. 우리 아들한테 야구한다고 그래가지고. 수억 들어갔어요. 그 다음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 다음 뭐가 필요할까요? 네? 그렇죠. 은퇴 자금이 필요하죠.
언제까지 살? 100세까지 살. 100세까지 살 걸 준비하셔야 된단 말이죠. 이게 고객들하고 상담할 때 당신이 앞으로 준비해야 될 자금은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놓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팩트를 받기 시작하죠. 어떻게? 자, 그럼 첫 번째. 근로소득을 가지고 지금부터 재테크를 할 겁니다. 그럼 근로소득, 지금 연봉 얼마입니까? 아니, 급여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팩트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 급여는 얼마인지 알아야지만 내가 재무설계 해주잖아요. 그쵸? 자, 근로소득 얼마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긴급 예비자금이 필요합니다. 긴급 예비자금. 우리가 주머니에다가 하나의 주머니에 생활비나 긴급 예비자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통장에 지금 얼마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비자금. 자, 이걸 세일즈 측면으로 접근할게요. 아까 보험인으로서의 접근이 아니라 세일즈맨으로 접근해 볼게요. 지금 통장에 얼마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고객이 한 80만 원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세일즈맨식으로 접근할 때 아, 일에나 빠져나갈 게 있구나. 응? 계약을 했을 때 일에나 빠져나갈 게 있구나. 통장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계약해봐야 빠져나갈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 자, 보세요. 그러면서 물어보죠. 바로 여기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생에 안전장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인생에 안전장치 있으세요? 그럼 고객들이 그게 뭐예요? 그래요. 그게 뭐예요? 인생의 안전장치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부터 내가 당신한테 재테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건데 인생의 안전장치가 없으면 이 돈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 지금부터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 인생의 안전장치가 없으면. 그게 바로 보험이라는 거다. 보험이라는 거다. 있어요? 그러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있다 하더라도 이게 불안전장치로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다시 돈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당신 지금 갖고 있다고 했지? 그거를 나한테 다 보내보세요. 팩스로. 내가 제대로 돼 있는지, 완전한 안전장치가 돼 있는지, 불완전한 안전장치가 돼 있는지 봐드릴게요. 그래서 증권을 받아갖고 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보험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갖고 있어요. 그럼 분석을 하면 돼요. 그 분석을 하는데 그냥 달라고, 야, 줘봐, 내가 분석해 줄게 하면 안 준단 말이죠. 자, 저렇게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준비할 게 뭐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적금을 넣죠. 단기 목돈 주머니. 그죠? 적금을 넣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사회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월급 받아갖고 뭐예요? 첫 월급 받아가지고 막 선물하다가 아, 안 되겠어. 이제 돈을 좀 모아야지 하고 어딜 가요? 은행을 가잖아요. 은행 가서 나 1년짜리 적금 넣으려고 해요. 그죠? 2년짜리 적금 넣으려고. 그래서 적금을 넣는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적금이 자꾸만 줄어들어요. 양이. 왜? 돈이 써야 되는 게 많아지니까. 근데 이 적금은 없어져요. 왜? 이건 쓰기 위한 주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기되면 뭐예요? 만기되면 예금으로 막 넣는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 적금 만기됐을 때 뭐 했나 생각해보세요. 적금을 만기가 됐어. 그러고서 백화점을 갔는데 자꾸만 이게 내 거 같아. 자꾸만 내가 어느 순간에 루이비통에 줄 서 있어 막.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 그래, 내가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사면 되지. 쓴단 말이죠. 남자분은 어때요? 옆에 보니까 미스터 김이 갑자기 차를 바꿔 갖고 왔네. 내 차를 보니까 후져. 그죠? 열심히 내가 모았는데 내가 모으려고 쓴 거지. 워라벨인데, 질러. 그죠? 어떻게? 그걸 톱니바퀴형 재테크라고 해요. 모으고 쓰고, 모으고 쓰고, 모으고 쓰고. 근데 뭐 쓰기 위한 주머니는 맞아요. 적금 넣으셔야죠. 아니면 조금 나는 펀드에, 투자에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정리식 펀드를 넣거나 주식 투자를 하죠. 계속 투자하고. 왜? 만기가 있는 거고, 이 단기 상품이다 보니까 끝나면 계속. 근데 자꾸만 하다가 자꾸만 줄어들어. 왜? 돈이 자꾸만 많이 써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더 이상 못 모으고 이제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거죠. 왜? 들어오는 돈을 없고 자꾸만 쓰는 돈이 많아지니까. 이래서 결국은 재무설계를 잘못해버리면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모았는데 내 주머니 하나도 없어. 모으고 쓰고 모으고 쓰고. 당신은 어떤 주머니만 있냐면 쓰기 위한 주머니를 모았을 뿐이지 자산을 증식하는 주머니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단기적으로 목돈 주머니. 하지만 시간에 투자해서
시간에 투자해서 복리와 세금을 안 떼는 비과세상품으로 자산 증식 주머니를 계속 키워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나중에 얘들이 없어졌을 때 정작 남는 건 얘가 남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재테크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저축하고 투자하는 걸 재테크라고 하는데 진짜 자산 증식 주머니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재테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다라는 거죠. 얘는 돈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복리는 시간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재테크는 돈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돈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돈. 내가 마음대로 막 벌 수 있나 월급쟁이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통제할 수 없어. 수익률?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근데 시간은 내가 지금도 남는 게 시간이야. 남는 게 시간. 시간에 투자하는 거죠. 이 중에 하나만 높여놔도, 팩터를 하나를 높여놔도 재테크는 늘어난다. 크기는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진짜 준비해야 되는데 너는 어떤 주머니가 없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번. 너는 어떤 게 없니? 그러면 적금이라는 건 이미 이름이 나와버렸잖아. 이것도 나와버렸잖아.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그럼 이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걸 준비해야 된다. 그럼 저걸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렇죠?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면서 그럼 결국 뭐야? 장기 금융상품에다 넣어야죠. 비과세되고 복리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다가. 자, 그러면 이렇게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하란 얘기예요. 하되 그냥 몰빵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분산해서 여기에다가도 준비를 해줘라. 그러면 이렇게 재무 설계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돼요. 이 인생의 안전장치 보장이라는 거는 네가 잘못됐을 때 근로소득, 이 모든 자산을 지켜나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가. 다른 거 쓰지 않게끔 안전장치. 그러면 적금은 왜 준비를 하냐면요. 이 장기 금융상품이 잘 깨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하나의 안전장치예요. 얘는 시간에 투자한다 했잖아요. 시간에 길게 투자하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자꾸만 돈이 필요하면 얘를 깨게 된단 말이죠. 이걸 깨지 않게끔 필요한 자금을 만드는 게 바로 단기 저축을 통해서 얘를 깨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얘의 안전장치일 뿐이다. 자, 적금도 잘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중간에 깨면 안 되잖아요. 이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생활비, 긴급 예비자금이 적금을 깨지 않게끔 잘 넣을 수 있는 예비자금을 준비해야 된다. 저렇게 준비했을 때 너의 재테크는 완성이 될 거고 모든 게 안전장치가 걸려 있어서 잘 굴러갈 수 있을 거다.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너의 재테크는 실패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기서 이제 상담을 진행하면서 보장도 보고 저축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장기 금융상품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상담할 수 있는 저게 파이낸셜 리포트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저걸 구현을 했는데 실제로 저기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적금도 있고 펀드도 있는데 이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내가 다음에 준비를 해주고 설명을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이게 바로 간단하게 재무 설계를 통해서 보장까지도 건드려주는 종합 재무 설계의 상담 기법입니다. 검증된 거고 혹시라도 나중에 이걸 갖다 실제로 내가 상담하는 기법들을 배우고 싶다면 제가 따로 아마 우리 재무 설계 시간 있을 거예요. 강의가. 그때 여러분들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무겁게 보장이라는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적어도 제가 그랬죠. 이건 처음이자 마지막 강의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이 일을 하시는 팀장들 중에서 이런 강의, 우리가 이 보험에 대한 가치를 못 들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 강의가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왜 중요하냐면 마음속 깊이는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거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거구나는 여러분들이 그게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들이 롱런할 수 있는 우리 일의 가치 롱런할 수 있는 길이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사례를 설명하고 마칠게요. 보장 분석을 통한 상담 기법. 이게 뭐냐면요. 제가 처음 교육을 받았는데 처음 와서 교육을 받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지인들 안 만날 겁니다. 전 지인 영업 안 할 겁니다. 지인도 없고요. 안 할 겁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팀장님이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하지 마.
그러고 와서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는데 교육이 끝났을 때니까 뭐가 제일 궁금했냐면 내게 너무 궁금한 거야. 교육을 받는데 제가 그때 서울 와갖고서 교육을 받는데 집이 대전이었는데 너무 궁금한 거야. 막 증권을 막 보고 싶어 죽겠는 거야. 왜 이제 볼 줄 알았으니까 이제. 그래서 교육을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내 거 증권을 딱 꺼냈어 이제. 보자 한번. 그때는 내가 볼 줄 몰랐으니까. 근데 보니까 그때 종신보험을 하나 내가 갖고 있었거든요. 쭉 보는데 화가 얼마나 나든지 아니 뭐 개쓰레기를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안 아픈 게 다행이야. 입원비 10,000원 들어가 있고요.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인가? 나 사망했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어. 우리 아들 진짜 어디 고아원 갈 뻔했어. 그러니까 난 어디 아프면 입원해서 10,000원이면 우리 집사람이 아마 나 입원 안 시켰을 것 같아. 어디 방치해줬을 것 같아. 보니까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야.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이걸 준비해달라고 했던 형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형님 싼 거 갖고 와 이렇게 했거든. 싼 거 갖고 와. 그러니까 그분은 싼 걸 갖고 올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내가 알고 있는 분들이 혹시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을까? 혹시 이런 걸 갖고 있으면서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그분들한테 어떤 계약을 한다기보다는 나는 이거 배웠잖아요. 그죠? 이거 증권을 이거 읽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해석하는 게. 배웠잖아. 내가 알고 있는, 나를 아는 분들한테 내가 배운 지식을, 기술을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분한테 계약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좀 해석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배웠냐면요. 지인은 청약하는 대상이 아니다. 지인은 연습하는 대상이라고 배웠어요. 왜? 지인은 만나달라면 만나잖아. 그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 내가 좀 틀리면 어때? 지인인데. 야,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어? 다시 한번 설명할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DB 고객을 만나든가 전혀 모르는 고객을 만났을 때 내가 실수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지인은 연습하는 대상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연습해야지.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냐면요. 처음 간 게 우리 둘째 누나였어요. 우리 오남매거든요. 둘째 누나한테 딱 갔어. 띵동 그랬더니 누나가 왔냐 그러더라고. 왔어 그랬더니 교육은 잘 마쳤어? 그래. 예. 그럼 누나가 인지상정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동생이 왔는데 보험회사 교육받고 온 동생한테 누나가 뭐 할 거 없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 그죠? 근데 누나가 뭐라고 하냐면 나 보험 많은 거 알지? 그러더라고. 재수없어. 그치? 나 보험 많은 거 알지? 이게 뭐야? 나한테 보험 얘기하지 마 이거잖아요. 근데 나는 상처받지 않아서 왜? 나는 연습하러 갔으니까. 그래서 누나 내가 누나한테 보험을 가입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내가 교육을 받았는데 내가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한번 누나가 평가 좀 해줘. 그랬더니 자기가 평가하는 사람인 줄 알아. 그래? 한번 해봐. 그러더라고. 내가 다시 나갔다 올게. 그래서 다시 띵동 누르고서 안녕하세요. 저는 인카금융서비스 한연호입니다. 앉아보세요. 근데 첫 질문을 어떻게 던졌냐면 이렇게 던졌어요. 보험 갖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보험회사, 보험료라면 보험 물어보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보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있어 그러더라고요. 얼만큼?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잘하셨네요. 우리 많다고 하면 되게 좋아해야 돼. 많다고 하면 여기 많지. 이게 아니라 많다고 하면 좋아해야 돼요. 없다고 하면 더 좋아해야 돼. 많대요. 잘하셨네. 일단 칭찬.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보험료 얼마나 내고 계세요? 그랬더니 4인 가족 70만 원? 이렇게 내더라고요. 4인 가족 70만 원. 70만 원 내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질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약간 가래를 끓듯이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그럼 보험 누나 70만 원씩 내고 있는데 그 보험 내용을 이걸 가래 정확하게 아십니까? 물어봤어요. 정확하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누나가 뭐 그래? 여기에서 법칙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보험 모른다예요. 사실은 나도 잘 몰라 지금. 내 거 너무 많아서 내 걸 몰라. 정확하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는 모른다니까. 글쎄 그래. 누나 사망하면 얼마나 했더니 1억. 대답을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 대답 못할 줄 알았는데. 암 걸리면 어때요? 5천만 원? 그래. 대박. 그럼 우리는 모른다고 할 때까지 물어봐야 돼. 방사능 치료는? 막 쭉 물어봐. 그럼 그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누나가, 에이, 그거 아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억울하게 만들었어요. 누나, 한 달에 70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야? 840이잖아. 보통 보험료는요, 20년 납, 10년에 20년 납이에요. 20년 납이면 얼마예요? 1억 6천. 누나가 산 것 중에서 아마 집 빼고서는 두 번째로 가장 비싼
금융상품을 구매를 했어. 1억 6천짜리를. 근데 그 내용을 몰라? 자, 누나가 오늘 1억 6천짜리 외제차를 산다고 생각해봐. 지금 누나 소나타 타고 있네? 1억 6천짜리 벤츠를 사러 가. 어때? 아, 기분 좋대요. 그럼 뭐 할 것 같아, 누나가? 그러면 벤츠 매장 가보겠지. 타보겠지. 그 BMW도 가보겠지. 비교 견적 다 하겠지. 1억 6천짜리를 사는데. 뭐 할인은 해주는지, 뭐 서비스는 해주는지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할 거야. 그래서 신중하게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했어. 결정을 해서 1억 6천짜리를 딱 끌고 왔어, 집에, 아파트에. 자, 누나,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뭐 할 것 같아? 뭐 할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랬어. 차를 아침에 몰래 가갖고, 어디 끌힌 데 없나, 이렇게. 어디 문코 간 데 없나? 그죠? 차를 타는데 아들이 흙발로 타, 야, 발 털고 타, 얼른. 그지? 그리고 꼼꼼하게 주기적으로 엔진 오일 갈아주고, 점검하고 했단 말이죠. 아니, 1억 6천짜리 외제차를 사는데 들어가 앉아 있는데, 이 1억 6천짜리 금융상품을 사는데 누나가 이거에 대해서 모른다고? 누나 보험금 받아본 적 있어서 없대. 아깝다는 생각 안 들었어? 아깝대. 꼬박꼬박 70만 원씩 빠져나가는데 미치겠대. 그치? 차라리 그걸 위해 야쿠르트를 사주지, 조카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잖아. 근데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고? 말이나 돼, 그게? 그랬더니, 그러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뭘 보여줬냐면, 증권 분석. 지금은, 이건 과거 건데 지금은 더 좋아졌어요. 그 한 표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보험이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증권 분석하는 표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누나한테 내가 왔으니까 서비스를 해줄게. 어떻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누나 보험이 10몇 개가 있는데, 내가 어디 아파. 근데 내가 어디서 무슨 보험을 가입했는지 못 받을 거 아니야. 그죠? 그걸 휴면보험금이라고 하잖아. 못 받은 보험금. 1년에 4조씩 쌓여요. 안 받은 보험금들이 많아. 휴면 예금도 있잖아. 안 찾아간 예금처럼. 근데 누나가 가입했는데 누나가 아파버리면 매형이 알아야 되잖아. 근데 매형도 몰라. 어디 있는지. 무슨 보험을. 그래서 이거 한 장만 딱 갖고 있으면, 내가 어디 아프면 뭐해서 얼마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내가 정리해다 줄게. 그랬더니 누나가 이게 갖고 싶었던 거야. 한 장짜리 갖고 싶었던 거야. 자기도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농해가 갖고 막 이만큼을 꺼내 갖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가서 누나 보험 있어? 갖고 와봐. 그랬더니 누나 됐어. 이거 주면 하나 하라고 하려고 하지? 이럴 거야. 분명히 그래, 고객들은. 내가 분석해 줄게. 그러면 학습 효과가 있단 말이죠. 왜? 그동안에 사람들이 잠깐 분석해 준다고 갖고 가는 것도 보험 가입하라고 그래. 근데 내가 명확하게 눈으로 보여줘야 되거든. 이렇게 한 장짜리로 정리해 줄게. 그랬더니 누나가 증권을 이만큼 갖고 와.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 팀장님하고 지점장님하고 열심히 분석을 했어. 근데 여기에 법칙. 첫 번째 법칙은 뭐냐? 모든 사람들은 자기 보장 모른다.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은 다 물어보세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자기 거 정확하게. 두 번째는 모든 보험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보험은 완벽하지가 않아. 완벽하게 이걸 설계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이걸 갖고 알잖아요? 그럼 나는 이거보다 무조건 좋게 준비할 수 있어. 이거를 못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설계를 못 하는 거지. 이걸 가져오면 정말 과간이야, 과간. 누나가 70몇만 원, 누나 것만 보니까 누나가 30몇만 원을 납입하더라. 누나 것만 분석해보니까. 근데 사망보험금이 얼마냐면요. 2,800만 원이야. 근데 앞으로 내야 될 돈이 3,800인가, 앞으로 내야 될 돈이 3,800만 원이야. 그거 하나 갖고 이제 빨간 색깔 확 쳐갖고 가는 거죠. 갔어요. 누나 끝났어, 분석. 그랬더니, 그래. 딱 보여줘. 누나 사망금 얼마 나오는 줄 알아? 단적인 예로. 그랬더니, 얼마 뒤? 2,500만 원. 근데 앞으로 내야 될 돈이 얼마인 줄 알아? 3,800만 원. 차라리 적금 넣지 그랬어. 차라리 적금 넣지. 그럴 리 없대. 봐봐. 참 심각해 쳐다봐. 난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보니까 또 수술 보장이 또 없어요. 빼먹었는지 어땠는지. 그럼 그런 건 빨간 색깔로 확 쳐가야 돼. 사람 흥분하거든. 빨간 걸 보면. 그죠? 막 흥분을 해. 그 누나가 가만히 있더니, 야, 그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러더라고. 벌써 리모델링 준비해갔지, 뭐. 표로. 그때까지 그래서 내가 누나 준비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또 하나 하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가만히 있어야 돼. 끝까지. 침묵을 지키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할 때까지. 이래, 지금. 어떡할 거야, 이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래갖고 누나 리모델링 했는데 보니까 보장을 높여놨는데 총 납입 금액이 줄었어요. 총 납입 금액이 3,500만 원을 납입하는 게 아니라 2,600인가 납입해서 900만 원을 줄였거든요. 내가 누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누나, 나한테 반 400만 원을 줘. 내가 돈 줄여줬잖아. 근데 보장은 더 넓어졌잖아. 요즘 고객들은요, 이미 보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성 터치보다는 이성적으로 보여주면
이분들은 반응한다니까요. 왜? 눈앞에 당장 돈이 줄고 보장이 늘었는데 똑같은 돈을 냈는데도 보장이 늘어도 이분들은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그죠? 똑같은 보장인데 돈이 줄면은 돈이 주는 거하고 그죠? 똑같은 돈인데 보장이 늘면 고객들은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한단 말이죠. 그거는 분석 갖고 통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가서 무조건 증권 뺏어 갖고 오면 돼. 증권 뺏는 기술만 알면 돼. 거기서 막 그 증권 펴놓고서 딱 받으면 앉아갖고 이거 쓰레기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절대로. 그럼 팍 뺏는단 말이지. 왜? 기분 나쁘다는 얘기야. 자기가 준비했는데. 하지 말고 그냥 갖고 오면 돼.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걸 신입분한테 가르쳐놨더니 그분이 그 누님이었어. 누님이 엑셀 같은 걸 할지를 몰라. 그분은 나가면 어떻게 하냐면 항상 이만큼씩 갖고 와. 이렇게. 딱 갖고 와서 저한테 팀장님 하고 딱 놓고 퇴근하기 가 그냥. 그럼 저는 밤새도록 분석해서 이걸 갖다가 설계까지 다 해놔. 그럼 가서 사인 받아갖고 와. 그래서 그분이 한 7집을 갔는데 7집 갔다 와서 MDRT 했어요. 7집 갔다 와서 1억 연봉 받았어요. 그분은 가면 무조건 증권 받아. 한 번은 계속 주스를 사갖고 왜 그랬더니 여기 편의점 사장님이 편의점을 10개를 한대요. 맨날 들어올 때마다 주스를 사갖고 와. 그 다음에 가면 뭐라 하는지요? 사장님 보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 있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바로 증권 분석 표를 보여줘. 혹시 이런 거 분석 받아본 적 있어요? 이렇게. 이게 처음 보거든. 이게 뭐예요? 제가 이렇게 서비스 하나 해드릴게요, 사장님. 내일 가져오세요. 그리고 내일 가. 그럼 사장님 갖고 안 갖고 와? 안 갖고 오지. 근데 또 가. 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봐. 아니요. 내일 또 올 거예요. 가. 그럼 내일 그냥 갖고 와요. 그래서 그걸 제가 분석을 해서 그분을 사무실로 모셔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보험료가 300 몇십만 원 내고 있더라고요. 그 리모델링을 싹 해서 계약을 한 게 이분이 150을 계약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일이 복잡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런 아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보험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서 청약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제대로 리모델링 해줄 거냐. 아까 제가 처음 제게 궁금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제가 그거 보지 않았으면 그러고 만약에 제가 사고가 났거나 무슨 문제가 발생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 보험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응? 우리는 갑질을 해도 돼요, 고객들한테. 왜? 이건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게 상품이 아니잖아. 적금을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거는 건강해야 돼요. 아프면 안 돼요. 납입 능력도 있어야 돼요, 경제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걸 할 수 없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을이 아니에요. 우리 갑이 돼야 돼요. 고객은 내가 고른다예요. 여러분 1차 언더라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보험은요, 언더라이팅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즘 뭐 인터넷 발달했고 사람들이 가입한다고 하잖아요. 반드시 한 번은 봐야 돼.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보험 산업은 앞으로 발전하는데 사람이 필요 없어지지 않겠냐고. 다 인터넷으로 가입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없어지지 않냐고. 우리 그럼 사양산업 아니냐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 보험이라는 건 반드시 언더라이팅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보험은 비자발적인 상품이에요. 사람들이 자발해서 가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굉장히 복잡 다양해요. 보험업법도 그렇고 이 내용 문구들이 고객들이 앉아서 읽는다고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언더라이팅이라는 기능을 해요. 이 사람이 눈이 하나가 없는데 눈이 있다고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데 정신적 장애가 없다고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험금 지급할 때 사람이 한 번 나와서 본단 말이죠, 이 사람을. 한 번을 보는 기능이 바로 언더라이팅 기능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1차 언더라이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이 중요한 금융상품에 가입을 시켜야 될까 안 시켜야 될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을이 될 필요가 없어요. 갑이 될 필요 있어요. 저는 항상 고객하고 상담을 진행하고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든대. 근데요, 고객님, 이 상품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상품 아니에요. 네, 그래요. 혹시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아프시면 못해요. 특별한 거 없는데. 그건 조사해보면 알고요. 조사해보면 알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뭐라냐면, 지금 사인을 한다고 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청약을 넣는 겁니다.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라고 고객이 저희 회사한테 청약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사인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사인하셔요. 왜? 지금 사인한다고 될 일도 아니거든. 사인하시면 우리 회사에서 뭐라면 심사라는 걸 합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다친 데는 없는지. 그거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객들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아까 보험은 돈 한 주머니에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잘못된 사람이 들어와 버리면 적은 돈 내고 많은 돈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까다롭게 보는 거예요. 자신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 내가 좀 어디 그때 약 먹어갖고 아파 감기 걸렸는데. 그럼 조사해보면 알아요. 자, 지금 한번 넣어보시죠. 넣는데 아마 이래나 빠져나갈 거예요. 돈이 빠져나간다는 건 내가 가입할 의사를 밝혔다는 얘기죠. 자, 근데 며칠 후에 돈이 다시 들어왔다. 그럼 거절이에요. 우리 회사에서는 안 받아줍니다. 억만금을 갖고 와도 안 받아줍니다. 그럼 고객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그럼 계속 전화 와. 내 거 통과됐어요? 통과됐어요? 이미 통과돼서 증권 나왔는데 좀 기다리는 거죠. 뭐. 전화해서 축하드립니다. 통과됐습니다. 감사해요. 내가 감사하지 뭐.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일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일은 천직이에요. 일을 잘못해버리면 천할천자 천직돼 버려요. 보험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제대로 상담을 하고 명확하게 그분들에게 솔루션을 제시할 때는 우리 일은 하늘천자 천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험쟁이가 되는 게 아니라 보험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어디 가서 저는 보험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관여해서 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설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험인입니다. 내 직업에 대해서 떳떳하고 당당하세요. 그건 우리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어느 누구도 못해요. 법률 상담은 변호사만 할 수 있고 수술은 의사만 할 수 있듯이 경제적인 진단과 솔루션은 우리밖에 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금융 전문가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왜 의사와 같은 지위, 변호사와 같은 그런 급여를 받으면 안 됩니까? 받아도 됩니다. 제가 동창회를 갔는데 외과 의사 친구가 술 한 잔 먹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연우야, 왜? 그랬더니 세상은 참 불공평해. 뭐가 불공평한데 왜 네가 나보다 연봉이 많아? 이러더라고요. 내가 너보다 적어야 될 이유가 있어? 그랬더니 난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 1등을 했어. 대학교 때까지 의사 자격증 때까지 난 죽고 싶었어. 너무 공부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근데 너는 나이트클럽 갔잖아. 너 소개팅 했잖아. 너 맨날 놀러 다녔잖아. 근데 네가 나보다 연봉이 왜 많아? 그러니까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나는 사람을 살려 그러더라고요. 나는 수술을 해서 사람을 살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내가 더 월급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보다? 그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 그 환자가, 수술 받는 환자가 돈이 없대. 수술비가 없대. 너 수술 시켜줄 거야? 너 수술 할 수 있어?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돈이 없으면 곤란하지 그러더라고요. 뭐 히포크라테스에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걔들 돈 안 내면 수술 안 해줘요. 근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수술비 누가 마련해 주는 줄 알아? 내가 마련해 줘. 우리 금융 상품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분은 아마 수술 못 받을 거야. 너는 수술 안 해줄 거고. 너만 사람 살려? 나도 사람 살리는 일을 해. 너만 중요한 일을 해? 나도 중요한 일을 해. 그래서 나도 너만큼 받아야 되겠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가만히 있더니 그거 일리 있는 이야기다. 너도 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우리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누굴까요? 우리 인카 금융 서비스에 있는 팀장들의 경쟁자는 누굴까요? 응? 경쟁자 누굴까? 대답 좀 해주세요. 다 끝났으니까. 이거 대답 안 하면 안 끝나. 경쟁자는 누굴까요? 뭐 저기 다른 뒤에 있는 그 팀장님들이 경쟁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경쟁자는요, 내가 만날 고객한테 이 고객이 닥칠 아프거나 다치거나 치명적인 질병이거나 조기 사망이거나 여러 가지 위험보다도 우리는 먼저 빨리 가서 상담을 해줘야 돼요. 우리의 경쟁자는 바로 이런 리스크예요. 이 리스크가 먼저 가기 전에 우리는 고객한테 가서 상담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 푼 가서 청약해갖고 한 건 해갖고 얼마를 받아야지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들보다 더 빨리 가서 내 이 소중한 상담할 이 고객한테 내가 그걸 먼저 준비시켜주고 먼저 이야기를 해야겠다. 계약을 하고 안 하고는 고객이 결정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우리의 사명은요, 이게 중요하다는 건 얘기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거절도 많을 거예요. 거절 피하지 마세요. 거절을 할 수 있다는 건 좀 좋아요. 네? 고객이 상담하는데 거절을 했어? 거절할 수 있다는 건 건강한 사람이야. 아픈 사람은 거절하지 않아요. 내가 뭐 할 거 없냐라고 물어봐요. 거절이라는 건 그분이 잘못 갖고 있는 편견들, 생각들을 우리는 상담을 통해서 극복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그걸 준비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나 또한도
경제적인 수익을 얻는 거죠. 우리 일은 그런 거예요. 일을 하시다 보면 마냥 즐거운 일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신 이유들 있으시잖아요. 그죠? 우리 초심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공하고 싶었고요. 잘 살고 싶었고 평범하게 태어났지만 특별하게 살고 싶었어요. 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내 소중한 인생이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 더 넓은 데 살게 해주고 싶었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게 해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내 남은 소중한 삶을 내 은퇴를 정말 좋은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는 성공과 실패가 있는 데가 아닙니다. 성공하느냐 포기하느냐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은 중요한 일이니까. 자, 끝으로 우리 팀장님들께 드리고 싶은 글을 어제 여기 출근해서 혼자 앉아갖고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지 않은 목소리지만 제가 낭독할게요. 덜어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덜어는 욕도 나오고 가슴을 후벼파는 마음의 상처도 받으실 것입니다. 피곤해 저른 몸이 천근만근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크게 울고 싶을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눈물이 나더라도 두 눈 부릅뜨고 우뚝 일어서야 합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이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이며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팀장님들의 터져나오는 울음을 잠시만 참았다가 우리 정상에 우뚝 서는 날 함께 부둥켜 안고 목 놓아 크게 울어봅시다. 우리 팀장님들의 성공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